2부. 정치적 도전. 자, 앞선 1부 기술적 도전에서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융합과 발달로 인해 현대의 근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위협을 받는다고 3장과 4장에서 연이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선 1, 2장에서도 역시 일과 환멸 각각의 장을 통해서 현대기술의 진보와 발달이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종의 생존과 미래에 얼마나 불확실성을 부여하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살펴볼 2부 정치적 도전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도전으로 인해서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안들을 풀어내고 대응하고 맞춰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총 5개의 장으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 각각의 장에서는 공동체, 문명, 민족주의, 종교, 이민 5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요. 저희는 언제나처럼 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장 공동체. 네, 5장 공동체는 페이스북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2017년 2월 16일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대담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는 지구 공동체 건설의 필요성과 그 프로젝트에서 페이스북의 역할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마크 저커버그의 선언문의 핵심은 페이스북이 공동체 건설을 보다 쉽게 해줄 도구들을 내놓겠다라는 거였는데요.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이 대중들에게 의미 있는 집단을 제시하는데 우리 페이스북이 더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표현을 했고요. 즉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목표는 10억의 인구가 의미 있는 공동체에 가입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하라리는 그럼에도 이 페이스북의 공동체 구상을 깊이 생각해보고 만일 보안이 보강되고 나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지구촌 인간 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의미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네. 불행하게도 지난 2세기에 걸쳐 친밀한 공동체는 실제로 와해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서로 연결하려는 마크 저커버그의 구상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하라리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페이스북의 공동체 구상은 아마도 AI를 전 지구 차원에서 중앙계획형 사회공학에 사용하려는 어떤 명시적인 시도로는 최초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하라리는 여기서 페이스북이 일개 기업으로서 전 인류적인 공동체를 구상하는 방식의 첫 도전이라고 인류사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스북의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 사례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책이 나왔던 2018년 사이에 페이스북은 놀라운 성과를 거둬왔었죠. 온라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억 명이 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새로운 구상을 실현하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몸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수세기 동안 기술은 우리를 우리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왔다고 이야기해요. 그 대신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과 감각, 물리적 환경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는 거예요. 흔히 논평가들은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종교적이거나 민족적 유대감이 퇴조한 탓이라고 돌렸지만 이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접촉을 잃어버린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러한 페이스북의 나름의 활동, 전 지구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반면 이러한 페이스북의 활동 때문에라도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 활동 무대가 변경되는 것과는 별개로 몸을 베이스로 한, 오프라인을 베이스로 한 인간들의 기능의 축소와 퇴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더라도 온라인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쓰게끔 해왔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 네, 그랬던 이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과 자기의 몸과 감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모델을 채택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결정적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바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데 시간을 덜 쓰고 친구들과 오프라인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바로 그 새로운 도구를 엔지니어가 발명할 때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라리에 따르면 우리는 이 페이스북이 사업 모델을 바꿔서 좀 더 오프라인 친화적인 납세 정책을 채택하고 세계 통합을 도우면서도 수익을 남기기를 바랄 뿐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이 지구촌 공동체 구상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기업은 사회적 정치적 혁명을 이끄는 이상적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혁명에는 희생이 필요한 법인데 이것을 기업과 고용자 주주들이 감수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가는 늘 교회와 정당과 군을 구축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역사 3부작의 첫 번째 책 사피엔스의 3부 인류의 통합에서 가상의 것, 허구의 실제로, 화폐, 종교, 그리고 제국을 말씀드렸어요. 자, 5장 공동체를 정리하면 팽숙이와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메타가 된 당시의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의 2017년 선언문으로 시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거대 초공룡 기업의 탄생, 그리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그러한 기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짚어주면서 145페이지 지금 페이스북의 목표가 글로벌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간극을 잇는 일부터 훨씬 잘해야 할 것이라고, 이러한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 거인들, 즉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의 사명, 그리고 그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정리하면서 다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문명. 마크 저커버그가 온라인으로 인류를 통합하는 꿈을 꾸지만 최근 오프라인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문명 충돌 명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명 충돌 명제에 따르면 인류는 언제나 다양한 문명으로 나뉘었고 각각 화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보아왔죠. 이런 양립 불가능한 세계관 때문에 문명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해요. 문명 충돌 명제는 광범위한 정치적 의미 또한 함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더 중요한 문제는 역사와 생물학 사이의 비유가 틀렸다는 사실이라고 해요. 인간 집단은 다른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이고 인간의 역사적 갈등 또한 자연 선택 과정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동물종은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객관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죠. 침팬지든 고릴라든 믿음보다는 유전자에 의존을 하고 유전자에 따라 사회적 행동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왔어요. 이제 와서 침팬지가 고릴라와 같은 식의 사회 질서를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고릴라 역시 침팬지와 같은 조직으로 새로 구축하려고 들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겠죠. 그렇지.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고릴라와 침팬지를 예로 든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동물에 대한 특성을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물이란 종이 가진 자연 선택설에 기반한 동물종의 특성을 설명한다는 거지. 네. 바로 그런 동물종의 고유한 특성이 지금 팽숙이가 앞으로 말씀드린 인간종과의 구분할 수밖에 없는, 서로 닮아갈 수 없는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네. 물론 인간 집단에서도 서로 뚜렷한 구분되는 사회 체계를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우도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펭수 언니가 설명한 인간 집단과 동물종을 구분하는 차이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침팬지와 고릴라는 공통 조상이 있었고 이 단일 조상에 해당하는 종은 두 집단으로 결국 쪼개져서 별개의 진화의 길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은 결코 합쳐질 수 없는 건데요. 반면에 인간 부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집단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근대 독일인은 작센족, 프로이센족, 슈바벤족, 바이에른족이 합쳐지면서 생겨났고 또 영국에는 잉글랜드족, 스코틀랜드족, 웨일스족, 아일랜드족이 점점 하나로 뭉쳐 영국이를 이루게 된 거죠. 하지만 합병됐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법도 없다고 하면서 브렉시트의 예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역사의 방향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최근 몇 세대 동안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수의 문명들이 다시 하나의 지구촌 문명으로 섞여들고 있고 정치적, 민족적, 문화적, 경제적 분열은 그대로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통합 자체를 뒤집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인류가 통합되는 과정은 두 가지 뚜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에 연결을 확립을 해왔고 둘째로는 집단들 간의 동질화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달리 행동하는 집단끼리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전쟁 자체가 인간들 사이에 가장 강력한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쟁은 또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게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전쟁에 관한 하라리의 생각과 사상은 저희가 앞선 역사 3부작의 여러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리뷰했던 유발 하라리의 극한의 경험에서 역시 살펴봤지만
유발 하라리는 전쟁에 대한 찬성론자, 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초의 세계는 다양한 집단들 사이를 연결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해요. 사람들은 서로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동까지도 점점 더 많이 공유하게 된 거죠.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행성은 수십 가지 정치 모델을 위한 비옥한 터전을 제공할 뿐이었는데요. 반면 오늘날에는 단일한 정치 패러다임이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구는 약 200개의 주권 국가들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동일한 외교 의례 그리고 공통의 국제법의 의견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들 간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슷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실패한 국가들의 유형은 다양할지 몰라도 성공한 국가들의 패러다임은 단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안나 카레리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방식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성공한 국가들 간에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는 세계 정치의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지 알려면 전쟁과 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정치적 질문보다는 2016년 리우 올림픽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육장 문명에서 인간과 종의 차이를 들면서 인간이 어떻게 보다 더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하나의 종으로서 호모사피엔스로서 통합의 과정을 이뤄내는지 우리는 현대의 올림픽인 리우 올림픽과 과거 중세 올림픽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참가한 1만 1000명의 선수들은 종교나 계급, 언어가 아닌 국적에 따른 대표단으로 편성됐는데요. 여기에는 불교 대표단이나 프롤레타리아 대표단, 영어권 대표단 같은 것은 없었던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편리하게 그지없게 세계 각국의 국가만 해도 동일하게 보편적인 모델을 따랐는데요. 대부분 몇 분 길이의 관현악곡이고 특수 계급의 세습 신부들만 연주할 수 있는 20분짜리 성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대부분 닮아 있는 모양새를 취한다. 네. 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기도 하라리에 따르면 따분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하나의 예외를 빼면 모든 국기들은 직사각형 천 조각에 극도로 제한적인 색이나 줄무늬, 기하학적 형상으로 꾸며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알기 힘든 내용인 것 같은데 네팔은 특이하게도 국기가 삼각형 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는 거지. 네. 이 올림픽에 참여한 어떤 나라들은 격렬한 전쟁까지 치렀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격동의 20세기에도 이 전쟁 때문에 올림픽 대회가 취소된 것은 단 3번뿐이었다고 해요. 1916년, 1940년, 1944년이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치적인 논쟁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대사업이 탈선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1000년 뒤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 제안을 해요. 중세 올림픽 경기를 1016년 리우에서 개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늘날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타이완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만 놓고도 몇 시간을 논의를 한다고 하면 이 당시에 이런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1만 배 곱하면 아마 중세올림픽의 정치를 논의하는 데 들여야 하는 시간을 추정치가 나올 것이라고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16년 중국의 송왕조는 지상의 다른 어떤 정치체도 자신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따라서 자국 대표 선수단에 주어진 것과 똑같은 자격을 당시에 한국의 고려나 베트남의 다이코비의 대표단에게 부여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치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 원시 야만인 대표 선수단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리우 올림픽 그리고 팽숙이가 말씀드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간 1016년에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두 시기를 달리한 리우에서의 각각의 올림픽이 얼마나 큰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과 에너지가 달리 소모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두 시대별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근대 시대만 해도 인간은 다양한 정치체제는 물론 많은 경제 모델을 실험해 왔다고 하는데요. 반면 지금은 거의 모두가 아주 조금씩만 다를 뿐 동일한 자본주의 기조를 신봉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날 인류가 동질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면은 자연세계와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아플 때 어디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토론토든 도쿄든 테헤란이든 비슷한 외관의 병원에 가서 동일한 의과대학에서 똑같은 과학 이론을 배운 흰색 가운 차림의 의사를 만날 것이라는 거죠.
하라리가 말하길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종교와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국가나 경제, 병원, 폭탄을 만드는 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한 거의 모두가 동일한 문명에 속한다고 해요. 여기서 1940년대 영국과 독일 이야기를 해주는데 1940년 영국과 독일은 정치적 가치가 크게 달랐지만 둘 다 유럽 문명의 핵심적인 일원이라는 거죠. 히틀러도 처칠 못지않은 유럽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의 투쟁이야말로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유럽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 인류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종교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민족 정체성을 각각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 현재인 오늘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특성과 민족 정체성을 뛰어넘을 만큼의 현실적인 문제들, 냠냠이가 말씀드린 병원을 간다거나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거나 경제활동을 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동일한 문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하라리의 주장을 정리하는 페이지가 바로 170페이지. 미래에 우리 인류에게 닥칠 변화가 무엇이든지 간에 21세기의 인류가 직면할 큰 도전들은 본질적으로는 전 지구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전 인류가 겪어야 할 혹은 겪어내야 될 문제들은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생태계 재앙을 안긴다든가, 컴퓨터가 점점 더 많은 업무에서 인간을 능가하고 점점 더 많은 일자리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 또는 생명기술로 인해서 인간을 업그레이드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인류가 이러한 전 인류적인 문제와 과제들 또는 닥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기면서 6장 문명을 뒤로하고 7장 민족주의로 넘어갑니다. 7장 민족주의. 현재 인류는 전체가 하나의 문명을 이루어 살면서 모두가 공통의 도전과 기회를 함께 맞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들은 민족주의적 고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민족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인간 정신의 자연적이고 항구적인 요소가 아니고 인간 생물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도 않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일 부족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전 나일강을 따라 살고 있던 고대 부족을 떠올려 보자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강은 생명줄과 같았었죠. 하지만 그 강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가 너무 적게 내리면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너무 많이 내리면 강이 범람해 온 마을을 파괴했다는 거죠. 어떤 부족도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고 부족들은 저마다 강의 작은 부분만 지배를 해왔는데 동원할 수 있는 노동자도 수백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강을 억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댐을 짓고 수백 킬로미터의 수로를 파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이유로 부족들은 점차 하나의 민족으로 합쳐졌고 그 힘으로 댐과 수로를 건설하고 강의 흐름을 조절하고 흉년을 대비해 곡물창고를 짓고 전국에 걸쳐 운송과 연락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지금 팽수기가 말씀드린 나일강 근처에 살았던 고대 부족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정착생활한 이후 시족사회에서 어떻게 부족사회가 되고 그 부족사회가 사회와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결과적으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제국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자연재해 또는 자연을 다루는 것에 대한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라리는 민족주의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자유주의 낙원에서 살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고 오히려 부족의 혼돈 속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는데요. 이 민족주의의 진짜 문제는 선의의 애국심이 국수주의적 초민족주의로 변질될 때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지. 각 민족 국가는 이웃나라의 도발에 맞서서 자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사적 팽창을 정당화해왔는데요. 이때 국가가 국민 대부분에게 안정과 번영을 제공하는 한 국민은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도 민족주의식 접근법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이것을 대표하는 게 바로 파시즘이에요. 그러한 예로 독일의 파시즘을 들 수 있다. 네. 하지만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난 1945년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때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단지 전쟁을 일으킬까 걱정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았고 이 민족주의가 곧 핵전쟁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냉전 기간 동안 국제정치 해법으로는 보다 지구적인 접근법이 민족주의보다 우선했고 냉전이 끝날 때는 세계화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미래의 물결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국제주의에 입각한 세계 질서가 유례없는 평화 시대를 낳았고요.
핵전쟁을 피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전쟁 또한 감소하게 된 거죠.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이런 성취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최근 새로운 핵 군비 경쟁에 착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전쟁을 막고 지구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 체제만 해도 건설하기가 극도로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체제는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맞게 다시 조정되어야 하겠죠. 결국에 핵무기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 엄중해졌고 전쟁과 정치의 근본 성격 또한 바뀌었다고 해요. 인류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농축하는 법을 알게 된 이상 어느 특정 국가의 이익보다 핵 전쟁 예방을 우선시하는 것에 모두의 생존이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팽수기가 말씀드린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들, 사안들은 바로 민족주의적 해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21세기의 첫 번째 실존적 위기라고 정리하고 있고, 이어서 두 번째 실존적 위기를 살펴봅니다. 바로 생태학적 도전. 네. 핵전쟁 이외에도 인류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1964년 정치 레이더망에는 거의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실존적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생태학적 붕괴라는 거죠. 인간은 여러 면에서 지구 생물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하라리는 이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기후변화의 전망이라고 해요. 이 위협에 대해서 하라리는 우리가 이 기후변화의 위협의 임계점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를 해주는데요. 하지만 이 지금의 추세를 되돌려서 전 세계의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덧붙여요. 왜냐하면 2018년 현재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죠. 현재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보다는 여전히 늘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약 2년 전에 리뷰했던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라리는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하지만 효과를 높이려면 그것들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결국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팽수기가 말씀드렸던 나일강 인근에서 고대 부족이 살았던 경험, 즉 그 당시에 부족사회, 시족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주의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강이라는 거대한 자연을 다루는 것에 인류가 힘을 합쳤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사회인 2023년에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의 대응과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민족주의적 고립은 10중 8구 핵전쟁보다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짚어주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핵전쟁은 모든 국가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일에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지분을 갖겠죠. 반면에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충격은 국가마다 다를 가능성이 커요. 또한 지구온난화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하고 오래 지속된 위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장기적인 환경을 고려하다가도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될 때마다 민족주의자들은 당장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고 환경 문제는 나중에 걱정해도 된다거나 다른 누구에게 떠넘겨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라리가 제시하는 21세기 세 번째 실존적 위기는 기술적 파괴인데요. 하라리는 이 기술적 파괴의 위협에 민족주의가 제시할 수 있는 답은 없다라고 해요. 앞선 기후변화에서도 봤듯이 기술적 파괴에서도 민족 국가는 당면한 위협을 다룰 틀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연구와 개발이 어느 한 나라의 독점이 아닌 이상 미국 같은 초강대국조차 혼자서 그것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현재 전 지구적인 위협에 처한 문제들을 초강대국 몇 개 국가들만의 힘으로는 제압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내기 어렵다는 것. 더욱이 핵전쟁과 기후변화는 인류의 물리적 생존을 위협할 뿐인 반면에 이 세 번째 파괴적 기술들은 인류의 본성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고 그 결과 인류의 깊은 윤리적 종교적 믿음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오히려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기후변화라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인류사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기술적 파괴 파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적 지침을 도출하는 문제에 관한 한 민족주의는 무엇보다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호모 사피엔스 자체는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인류라는 대가족의 유인원이죠. 아직도 우리는 신체 구조와 대부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서 네안데르탈인 침팬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1세기에서 2세기 안에 생명 기술과 AI가 합쳐지면서 우리의 몸과 육체적, 정신적 특질들은 유인원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 AI가 발달하면 초지능이지만 의식은 없는 존재가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펭수계의 설명을 끝으로 어느덧 7장 민족주의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족주의가 해결하기 어려운 세 가지, 핵전쟁, 생태붕괴, 그리고 기술적 파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인류 문명의 미래를 위협하기 충분하지만 결국 셋이 합쳐지면 전례 없는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것들이 서로의 힘을 더 강화하고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다는 거지. 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하라리가 정리하길 195페이지. 자, 효과적인 정치를 위해 우리는 생태계와 경제와 과학의 행진을 탈지구화하거나 우리의 정치를 지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태계와 과학의 행진을 탈지구화하기는 불가능하고 경제의 탈지구화는 10중8구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바로 정치를 지구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라리는 세계 정부를 수립하자는 말은 아니며 그것은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비전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혹시 우리 인류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데 있어 인류의 보편적, 종교적 전통에서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과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7장 민족주의를 뒤로하고 8장 종교로 갑니다.